같은 한 주에 지구 반대편에서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졌어요. 캐나다는 잠수함에서 한국을 탈락시켰고, 페루의 항구에는 세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도 전에 한국산 케이트 전차가 먼저 내렸거든요. 서류보다 실물이 먼저 도착했어요. 한쪽에서는 커다란 서명식과 발표가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악수가 오갔고, 어느 나라의 잠수함을 고르겠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다른 한쪽에서는 사막색으로 도색된 전차가 조용히 배에서 내려와 항구 바닥을 처음 밟고 있었어요. 요란한 발표도 긴 연설도 없었어요. 그냥 실물이 도착했을 뿐인데 그 장면이 오히려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대에 벌어진 이 두 장면이 요즘 방위산업이라는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 이런 큰 무기 거래는 발표가 먼저 나오고 실물은 몇 년 뒤에나 천천히 등장하는 게 순서예요. 서류가 완성되고 예산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야 물건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페루에서는 그 순서가 뒤집혀 있었어요. 아직 마지막 서류가 정리되는 중인데 전차는 벌써 항구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 뒤바뀐 순서 하나가 왜 어떤 나라는 몇 년을 기다리게 하고 어떤 나라는 곧바로 실물을 손에 쥐게 되는지 그 차이를 조용히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먼저 분명히 해둘게요. 이건 캐나다를 비웃거나 어느 나라를 치켜 세우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느 편이 이겼고 어느 편이 졌다는 승패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오늘은 감정이나 자존심을 빼고 네 가지를 사실 그대로 차분하게 따라가 볼게요. 첫째, 왜 페루에서는 전차가 서류의 마지막 도장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었는지. 둘째, 캐나다가 이번에 놓친 게 정말 전차 몇 대짜리 거래였는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큰 무엇이었는지. 셋째, 그 결정이 나온 뒤에 정작 캐나다 안에서는 지금 어떤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넷째, 이 갈린 장면이 무기를 사고 파는 시장 전체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지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미리 짚고 갈게요. 페루에 실물이 먼저 왔다는 말이 계약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맺어져 있었고, 다만 세부 실행 계약의 마지막 도장을 찍기 전에 시연과 퍼레이드에 쓸 실물이 한 발 앞서 도착한 거예요. 이 미묘한 순서의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라 뒤에서 날짜와 숫자를 하나하나 붙여서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그러니 중간에 나오는 표현 하나하나를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대편도 공평하게 볼 거예요. 캐나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에도 나름의 명분과 계산이 있었는지까지 같이 짚어야 이 장면이 제대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캐나다의 결정에는 그 나라 나름의 사정과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저는 그 부분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전해드릴 거예요. 한쪽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속도라는 것이 이 시장에서 실제로 얼마짜리 무기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기를 이야기할 때는 늘 성능부터 떠올려요. 장갑이 얼마나 두꺼운지, 포탄이 얼마나 멀리 나가는지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번 페루와 캐나다의 장면은 그런 성능표에는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은 다른 값어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함께 만들어주느냐.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값어치를 따라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성능표에도 적혀 있지 않은 속도라는 무기의 진짜 값어치가 또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 전차가 내린 페루의 카야오 항으로 함께 가볼게요. 7월 6일이었어요.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오랫동안 끌어온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독일의 TKMS를 선택했다고 발표하던 날이었죠. 유럽의 큰 잠수함 사업 하나가 방향을 정한 셈이라 방산업계가 온통 그 소식에 눈길을 두던 순간이었어요. 지구 한쪽에서 한국이 아쉽게 한 걸음 물러난 바로 그때, 정확히 며칠 뒤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어요. 소식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오히려 발표 하나보다 이 장면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무대는 페루의 관문 카야오 항이었어요. 한국 국적의 자동차 운반선 한 척이 부두에 접안했는데 배의 이름이 글로비스 세이프티였어요. 거대한 램프가 천천히 내려오고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사막색으로 도색된 케이트 전차 2대와 K808 백호 6대였어요. 흔히 보던 초록빛 위장 무늬가 아니라 페루의 건조한 사막과 해안 지형에 맞춰 새로 입힌 옷이었죠. 그 색 하나만으로도 이 장비들이 그냥 구경거리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완성차를 실어 나르던 배가 이번엔 전차와 장갑차를 태우고 태평양을 가로질렀다는 것도 한국 방산의 무대가 어디까지 넓어졌는지를 조용히 말해주는 대목이었어요. 페루 현지 매체들은 곧바로 술렁였어요. 그럴만도 했던 게 당초 이번에 들어오는 건 장갑차인 K808 백호 정도일 거라는 관측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주력 전차인 케이트까지 함께 상륙한 겁니다. 예상을 훌쩍 넘어선 등장이었어요. 항구에는 하역 장면을 담으려는 카메라가 몰렸고 사막색 전차가 램프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벤트가 됐어요. 무엇보다 상징성이 컸어요. 케이트 전차가 중남미 국가의 공식 행사 무대에 정식으로 데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케이트는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무대에서는 이름을 알렸지만 남미 대륙에서 실물이 대중 앞에 서는 건 사실상 첫걸음이었어요. 페루 매체들은 케이트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했어요. 이 평가는 우리 쪽 자랑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지 언론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함께 내린 K808 백호도 페루 육군이 눈여겨보던 차륜형 장갑차였고 두 장비가 나란히 부두에 선 그림은 페루 사람들에게 꽤 인상적으로 다가갔어요. 그렇다면 이 실물들은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 태평양을 건너온 걸까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7월 28일 페루의 독립기념일에 열리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 전시하기 위해서였어요. 수도 리마의 도심을 사막색 K2와 백호가 실제로 굴러가며 시민들 앞을 지나가는 그림이죠. 국가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무대에 한국산 장비가 오르는 셈이에요. 국가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무대에 한국산 장비가 오르는 셈이에요. 한 현지 매체는 이번 입항을 두고 페루 육군 현대화의 새로운 장이 카야오 항에서 열렸다라고 전했어요. 또 다른 보도는 KT의 등장을 남미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었죠. 다른 하나는 현지 성능 시험 평가였어요. 페루 육군이 요구한 사양을 실제 환경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거였어요. 서류 위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페루의 흙과 열기 속에서 전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두 눈으로 보겠다는 뜻이었죠. 전시와 시험,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잡혀 있었다는 건 페루가 이 장비들을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곧 함께할 식구처럼 대하고 있었다는 신호이기도 했어요. 차분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월 초, 한쪽에서는 오래 준비한 커다란 사업 하나가 다른 나라의 손으로 넘어갔고 그로부터 며칠 사이 다른 한쪽 항구에서는 한국산 전차가 실물로 부두에 조용히 내려섰어요. 한쪽은 발표문과 협상 테이블의 언어로, 다른 한쪽은 사막색 쇳덩이의 무게로 그날을 기록한 셈이에요. 서류보다 실물이 먼저 도착했어요. 이 짧은 대비 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함께 천천히 풀어갈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이에요. 그럼 이 전차들이 아무 약속도 없이 불숲 바다를 건너온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배경을 정확히 짚어야 이 장면이 왜 특별한지가 제대로 보여요. 숫자 하나하나 차분하게 따라와 주세요.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뼈대예요. 시작은 2025년 12월 9일이에요. 현대로템이 페루 리마에서 페루 육군 그리고 페루의 조병창인 파메와 함께 총괄 합의를 맺었어요. 케이트 전차와 K808 백호 장갑차를 페루에 공급한다는 큰 틀의 약속이었죠. 물량을 보면 케이트 전차가 54대, K808 백호가 141대, 다 합쳐서 195대예요. 전차와 장갑차를 한꺼번에 둘 다 채우는 꽤 묵직한 규모의 지상군 현대화예요. 규모는 약 3조 원 정도로 추정돼요. 다만 이 액수는 조심해서 들어주세요. 페루 정부도 우리 기업도 정확한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조 원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업계가 잡는 추정치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물건 사서 받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딜의 진짜 알맹이는 현지화였어요. 페루 리마에 케이트를 직접 만드는 조립 공장을 세우기로 했고 초기 투자만 약 2억 7천만 달러 규모예요.
게다가 여기엔 15년에 걸친 기술 이전이 통째로 묶여 있어요. 단순히 완성된 전차를 파는 게 아니라 만드는 법까지 오랜 시간 넘겨주겠다는 얘기죠. 실제 인도는 2026년에 시작하고 페루 땅에서 현지 조립까지 굴러가는 건 2029년경으로 잡혀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가 오늘의 진짜 포인트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총괄 합의는 큰 틀의 약속이에요. 그 위에 얹히는 세부 실행 계약은 2026년 중에 마무리될 걸로 예상돼요. 다시 말해 마지막 도장까지 다 찍는 서류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최종 서류가 완성되기도 전에 시연과 퍼레이드에 쓸 실물 전차가 벌써 카야오항에 척 내려앉은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계약이 하나도 없는데 무턱대고 배부터 띄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1년 전에 단단히 맺어져 있었어요. 다만 서류의 마지막 도장보다 실물이 먼저 페루 땅을 밟았다는 그 순서가 놀라운 거죠. 보통은 모든 서류가 깔끔하게 끝난 다음에야 물건이 조심조심 움직여요. 그런데 이번엔 그 순서가 통째로 뒤집힌 겁니다. 최종 계약이 매듭지어지기 전에 실물이 먼저 반중 앞에 서기로 한 거예요. 사실 이 순서에는 나름의 계산도 깔려 있어요. 페루 입장에선 세부 계약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이 전차가 자기네 요구 사양대로 실제로 굴러가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도착에는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전시라는 목적과 함께 현지 성능 시험 평가라는 목적이 나란히 붙어 있어요. 파는 쪽은 최종 서류를 앞두고 자신 있게 실물로 증명하고, 사는 쪽은 도장 찍기 전에 직접 검증하는 거죠. 양쪽 모두에게 실물을 먼저 보내는 게 이득이 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최종 계약이 남아있는데도 바다 건너 실물을 먼저 내보내게 만든 배짱으로 이어진 겁니다. 서류보다 실물이 먼저 도착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그림은 그냥 단순한 판매가 아니거든요. 리마에 공장이 서고 15년 동안 만드는 기술이 차곡차곡 넘어가면 그건 곧 페루 현지의 일자리가 돼요. 공장이 돌면 사람을 뽑고 부품을 대고 정비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쌓이죠. 그리고 페루에서 굴러가는 그 생산 라인은 시간이 지나면 페루 한 나라를 넘어 중남미 전체를 바라보는 공급 거점으로 자랄 수 있어요. 남미 한복판에 케이트를 만들 줄 아는 공장이 하나 생기는 셈이니까요. 이건 한 번 사고 끝나는 거래와는 무게가 완전히 달라요. 공장이 자리를 잡으면 부품을 대는 협력업체가 붙고 정비와 개량을 배운 인력이 남고 다음 물량을 논의할 때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돼요. 페루가 산 건 전차 195대만이 아니라 그 전차를 스스로 불리고 고치고 늘려갈 수 있는 능력 자체인 거죠. 그래서 이번 딜은 페루 한 나라의 전차를 파는 계약이 아니라 남미로 들어가는 문 하나를 여는 열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첫 장면이 하필이면 최종 서류보다 앞서 도착한 실물 전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이번에 놓친 건 잠수함만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더 크게 놓친 건 잠수함 뒤에 함께 묶여있던 지상무기 패키지 쪽이었을지도 몰라요. 한국이 캐나다에 제안했던 그림을 조금만 펼쳐볼게요. 한화와 현대로템은 잠수함 수주와 연계해서 단순히 무기를 파는 수준이 아니라 캐나다 안에 생산 기반을 통째로 심는 구상을 내놨어요. 핵심은 캐나다 현지에 K9 자주포 공장을 세우는 것이었죠. 완성된 자주포를 배로 실어다주는 방식이 아니라 캐나다 땅에서 K9을 직접 찍어내는 라인을 깔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여기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 K239 천무, 그리고 레드백 장갑차까지 현지에서 함께 생산하는 안이 얹혔어요. 자주포 한 종만 두고 흥정하는 게 아니라 포와 탄약을 나르는 차량과 다연장 로켓, 보병 전투 차량까지 한 묶음으로 묶은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완제품만 넘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탄약을 만드는 시설, 정비하는 시설,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 시설까지 같이 짓는 그림이었어요. 무기를 불리려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뒷단까지 통째로 옮겨 심겠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음 세대 전차를 두 나라가 함께 개발하자는 제안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금 팔 물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물건까지 같이 만들자는 초대였던 셈이에요. 구조도 흥미로워요. 지분은 캐나다 기업이 과반을 지는 합작사 형태였어요. 쓰는 재료도 캐나다산 철강과 부품을 앞세웠고요.
말하자면 한국 기술이 들어가되 회사의 주인도 캐나다이고 자재도 캐나다인 그런 모양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캐나다는 지금까지처럼 무기를 사오기만 하는 나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땅에서 첨단 지상 무기를 직접 만들고 나아가 다른 나라에 내다 파는 잠재적 수출국으로 올라서는 거죠. 무기를 소비하던 자리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자리로 옮겨 앉는 구상, 이게 패키지의 진짜 핵심이었어요. 다만 이 그림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한 조건부 제한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잠수함 사업을 한국이 맡는다면 그 위에 이 지상무기 생산 기반을 얹어주겠다는 구조였던 거죠. 잠수함이라는 큰 문이 열리면 그 문을 통해 자주포 공장과 합작사와 공동개발까지 줄줄이 따라 들어오는 설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잠수함이 북일 쪽으로 정해지면서 그 큰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히자 그 위에 얹혀있던 지상무기 패키지도 함께 내려앉고 말았어요. 전차 몇 대를 놓친 게 아니라 나라 안에 무기 산업을 새로 세울 기회 한 뭉치가 통째로 미뤄진 셈이에요. 조건부라는 건 협상에서 힘을 실어주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하나가 어긋나면 나머지도 같이 흔들리는 양날의 구조이기도 했던 거죠. 이게 왜 아픈지는 캐나다의 사정을 보면 더 또렷해져요. 캐나다는 오랫동안 쓰던 M109 자주포 부대를 2005년에 퇴역시켰어요. 그런데 그걸 대체하는 새 자주포를 그 뒤로 들이지 않았어요. 그 결과 지금 캐나다에 자주포져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조롱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20년 가까이 이어진 구조적인 공백이에요. 같은 시기에 이웃들은 다른 길을 걸었어요.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한화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대량으로 들여놨어요. 단순히 몇 대 사보는 수준이 아니라 자국 포병 전력의 중심을 K9으로 다시 짜는 규모였죠. 캐나다가 20년째 비워둔 그 자리를 유럽의 나라들은 빠르게 채워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며 세계는 한 가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멀리서 정확하게 때리는 자주포가 현대전에서 여전히 전장에 무게추라는 사실을요. 드론과 미사일의 시대에도 결국 땅 위의 포가 전선을 지탱한다는 걸 전쟁이 눈앞에서 보여줬어요. 비어있던 자리가 왜 위험한지 전쟁이 대신 증명해준 셈이에요. 그래서 캐나다가 놓친 건 전차 몇 대가 아니라 그 공백을 자기 손으로 메우고 산업까지 얻을 수 있던 통로였어요. 자주포 라인 하나가 들어서면 일자리가 생기고 부품을 대는 기업이 붙고 정비와 시험을 맡는 인력이 자라나요. 그 연쇄가 통째로 다음을 기약하게 된 거예요. 서류보다 실물이 먼저 도착했어요. 페루에는 그렇게 왔지만 캐나다에는 그 실물이 들어설 공장 자체가 조건과 함께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캐나다를 향한 비판이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잠수함을 독일에 넘긴 결정을 두고 정작 캐나다 안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먼저 캐나다의 군사 전문지와 전문가들이에요. 이들은 잠수함 사업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해요. 잠수함을 어디서 사든 그것과 상관없이 캐나다 육군은 지금 당장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주문하는 편이 이롭다는 견해예요. 앞서 봤듯 캐나다는 자주포 전력이 사실상 비어있는 상태고 그 공백을 가장 빠르게 메울 수 있는 검증된 조합이 바로 K9과 K10이라는 거예요.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대량으로 들여와 운용 중인 조합이니 성능이든 납기든 더 따져볼 것도 없다는 논리죠. 게다가 이건 단순히 무기를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한국과의 협력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캐나다가 표방해온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제로 잇는 현명한 조치라는 이야기죠. 잠수함 한 건에서 어긋났다고 지상무기 협력까지 함께 접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네티즌들의 반응도 비슷한 결로 흘러요. 이들이 자주 드는 사례가 호주예요. 호주는 이미 K9 자주포를 자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하고 실제로 공장을 세웠어요. 한국이 약속한 현지 생산이 말로 그치지 않고 실물로 이어진 사례가 눈앞에 있으니 한국의 약속을 신뢰할 만하다는 반응이에요. 그러니 K9든 전차든 잠수함이든 우물쭈물하지 말고 빨리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와요. 정작 필요한 무기를 앞에 두고도 몇 년째 결정을 미뤄온 자국 조달 과정의 우유부단함을 스스로 꼬집는 뼈아픈 자성이기도 해요. 이웃나라들은 벌써 실물을 불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서류만 만지고 있다는 그런 답답함이 깔려 있는 거죠. 정부 쪽 반응도 있어요.
카니 총리는 이번 잠수함 결정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어요. 잠수함을 유럽 회사에 맡긴 것을 아시아와 거리를 두는 신호로 읽는 시선이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 총리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해명했어요.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죠. 특정 사업 하나의 결과가 두 나라 전체의 협력 방향을 결정짓는 건 아니라는 뜻이고 문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는 신호로 읽히는 대목이에요. 자,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해요. 캐나다가 독일을 고른 데에도 나름의 명분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독일 TKMS의 잠수함은 나토 회원국끼리의 상호 운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같은 규격, 같은 체계를 쓰는 동맹국이 많을수록 정비와 훈련, 작전에서 손발이 잘 맞는다는 논리죠. 여기에 캐나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무대인 북극의 차갑고 험한 작전 환경에도 최적화됐다는 평가가 더해졌어요. 여기에 TKMS가 내건 산업협력 보따리도 컸어요. 매니토바주 처칠 항만 인프라 개발, 유럽으로 향하는 LNG 수출 운송, 우주발사체 역량, 그리고 잠수함 수명주기 동안 총 65만인 년에 이르는 고용 창출까지 제안했어요. 국가 차원에서 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그림입니다. 성능만 놓고 보면 두 나라의 잠수함 모두 캐나다가 요구한 사양을 충족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 이건 어느 한쪽이 형편없어서 떨어진 승부가 아니라 저마다의 명분이 팽팽하게 맞선 선택이었던 셈이에요. 어느 편을 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봐야 하는 대목이죠.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의 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TKMS가 우선 협상 대상이긴 하지만 한화오션의 예비 협상 자격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KESS-3 잠수함을 여러 척 공급하겠다는 제안도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죠. 최종 계약은 아직 몇 해 뒤의 일이고 그 사이에 무슨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캐나다 안의 목소리를 정리하면 이래요. 잠수함은 독일에 갔지만 지상무기와 인도태평양 협력에서는 한국과 다시 손잡는 게 현명하다는 전문가. 약속을 실물로 지킨 한국을 믿어보자는 네티즌. 관계 개선의 여지를 열어둔 총리. 서류의 결정 하나로 모든 문이 닫히지는 않는다는 걸 정작 캐나다 사람들이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장면이 바로 지구 반대편에 있었죠. 서류보다 실물이 먼저 도착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요. 캐나다에서는 막판에 엎어진 그림이 왜 지구 반대편 페루에서는 이렇게 매끄럽게 굴러가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이 페루가 무기를 한 종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군을 한꺼번에 손보는 종합 현대화에 들어갔다는 데 있다고 봐요. 페루는 지금 육군과 해군을 같이 갈아엎고 있어요. 어느 한쪽 장비만 몇 대 바꾸고 마는 게 아니라 지상과 바다를 나란히 손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육군은 케이트 전차와 K808 베코로 기갑 전력을 새로 세우고요. 낡은 장비를 걷어내고 기갑의 뼈대 자체를 다시 짜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해군은 또 해군대로 따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페루 해군 조선소 시마예요. 페루 매체들은 시마가 상륙함과 호위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아주 자랑스럽게 다뤄요. 자기 나라 조선소가 직접 군함을 뽑아낸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의 성취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HD 현대중공업의 기술 이전이 맞물려 있다고 짚어요. 배를 완성품으로 사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페루 손으로 배를 짓는 힘을 같이 키우는 방식인 거예요. 육군에서 벌어지는 일과 해군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실은 같은 결이라는 이야기죠. 이 대목이 중요해요. 페루 현지 매체와 업계가 보는 관점은 의외로 단순해요. 육군에서는 리마의 조립 공장이 서고 해군에서는 시마가 배를 짓고요. 전차와 장갑차, 상륙함과 호위함이 페루 땅 위에서 페루 사람 손으로 조립되고 정비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페루 입장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기값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의 일부가 자국 안에서 일자리로 돌고 공장과 조선소에 기술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뜻이에요. 장비를 한 번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정비하고 부품을 대는 일까지 자국 안에서 돌아가니까 오래 쓸수록 나라 안에 남는 게 많아지는 구조인 거죠. 페루 매체가 특히 눈여겨보는 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리마에 들어서는 조립 공장이 페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중남미 전체를 향한 공급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페루에서 조립하고 정비한 장비를 나중에 이웃나라로도 내보내는 그림이죠.
그러면 페루는 무기를 사오기만 하던 나라에서 지역에 무기를 대주는 나라 쪽으로 자리가 바뀌어요. 중남미 안에서 한 나라가 그런 자리를 먼저 잡으면 그 영향력은 장비 몇 대의 문제가 아니게 돼요. 앞서 캐나다가 놓쳤다고 이야기한 그 구상, 그러니까 수입국에서 생산국으로 넘어가는 그 그림을 페루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잡으러 들어간 거예요. 캐나다에서 조건이 걸려 미끄러진 모델이 페루에서는 오히려 페루가 원해서 끌어당기는 모양이 된 셈이죠. 그럼 케이트 자체는 페루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이것도 제 입이 아니라 페루 매체의 말을 그대로 옮길게요. 페루 언론은 케이트, 그러니까 블랙팬서를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주력 전차 가운데 하나로 소개했어요. 여기서 제가 우리끼리 좋다고 치켜 세우는 게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중요해요. 성능 수치를 하나하나 늘어놓는 것보다 페루가 지금 도입하려는 물건이 그 정도급이라는 평가를 다른 나라도 아닌 현지 언론이 스스로 내렸다는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무기를 파는 쪽이 하는 말과 그 무기를 실제로 들여오려는 쪽이 하는 말은 무게가 다르니까요. 정리하면 이래요. 한국 방산의 속도와 현지화 모델이 페루에서 통한 이유는 세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이에요. 첫째, 전차와 장갑차와 배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묶음으로 제안하는 패키지예요. 사는 쪽에서는 여러 나라와 각각 합상하는 대신 한 손으로 나라 전체 현대화를 그릴 수 있으니까요. 둘째, 물건만 넘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15년에 걸쳐 만드는 법까지 넘기는 기술 이전이에요. 사는 나라가 스스로 크도록 돕는 조건인 거죠. 셋째, 말보다 실물이 먼저 와서 눈앞에서 보여주는 납기와 속도예요. 계약서에 도장이 다 찍히기도 전에 사막색 전차가 카야오항에 내려서 있는 장면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요. 서류보다 실물이 먼저 도착했어요. 페루가 반응한 건 값이 싸서가 아니라 결국 이 세 바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찬찬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무기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는 사거리가 얼마고 장갑이 얼마나 두껍고 그런 성능부터 떠올려요. 그런데 페루와 캐나다에서 같은 한 주에 갈린 장면은 조금 다른 걸 보여줬어요. 진짜 승부는 성능만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인도하느냐,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함께 만들어주느냐에서 갈렸거든요. 페루에서는 총괄 합의위에서 세부 실행 계약의 최종 도장을 찍기도 전에 시연과 퍼레이드용 실물이 카야오항에 먼저 내렸어요. 서류보다 실물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 실물이 곧 리마의 조립 공장과 15년에 걸친 기술 이전, 그리고 페루 현지의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그림까지 함께 보여준 거고요. 반대로 캐나다에서는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묶였던 종합 지상무기 패키지가 독일 선정과 함께 통째로 흩어졌어요. 현지 K9 공장도 차세대 전차 공동 개발도 도장을 찍기 전에 먼저 사라진 셈이에요. 여기서 조건부 딜의 양면도 짚고 넘어갈게요. 잠수함을 걸어 지상무기까지 한 번에 엮는 방식은 성사되면 판을 크게 키우는 강력한 협상 카드예요. 여러 분야를 묶을수록 상대에게 주는 매력도 커지니까요. 하지만 그 조건이 무너지면 따로 떼어놓고 보면 충분히 좋았을 지상무기 제안까지 함께 날아가는 위험도 같이 안고 있는 거예요. 페루가 육군과 해군을 나눠 하나씩 차근차근 굴러가게 만든 방식과 캐나다가 하나의 전부를 걸었다가 전구를 놓은 방식은 같은 무기를 두고도 결과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기보다 무엇을 어떻게 묶느냐가 결과를 가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건 뭘까요? 저는 한 건의 계약이 되고 안 되고보다 신뢰와 속도가 다음 문을 연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봐요. 캐나다에서는 지금도 한화오션의 예비 협상이 유효하게 살아있어요. 이번엔 2순위였지만 약속한 납기를 지키고 현지 생산을 함께 열어온 지난 실적이 그대로 다음 기회에 열쇠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K9과 K10을 대량으로 들였고 이번엔 페루까지 판이 넓어졌어요. 한 곳에서 아쉬웠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신뢰가 쌓이는 만큼 다음 문이 하나씩 열리는 구조인 거죠. 캐나다 안에서도 지금 자주포부터 먼저 들여오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국뽕도 아니고 비관도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건 방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떤 시장이든 물건을 파는 쪽은 결국 두 가지로 평가받아요. 약속한 걸 제때 가져다 주느냐, 그리고 그 시장 안에 뿌리를 내려 함께 성장하느냐예요. 페루가 반긴 건 전차 몇 대가 아니라 자기 나라 안에 공장이 서고 기술이 남고 사람이 배우는 그 전체 그림이었어요. 카야오 황에 먼저 내린 실물은 그 약속을 눈으로 보여준 계약금 같은 거였고요. 결국 신뢰는 말이 아니라 도착한 실물로 증명되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의 항구 하나가 속도와 현지 생산이라는 무기의 값어치를 이렇게 조용히 보여줬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무기의 경쟁력은 성능만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함께 만들어주느냐에 있었고, 페루에서는 그게 서류보다 먼저 도착한 전차로 증명됐어요. 여러분은 이번 페루와 캐나다의 갈린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속도와 현지 생산이라는 무기는 앞으로 얼마나 더 중요해질까요? 댓글로 본인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에 진짜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답 대신 숫자 안에 숨어있는 진짜 큰 그림을 같이 찾아드리는 채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이프,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